사실은 미국이 가장 중국과의 공급망을 떼버리고 싶어하는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중국과 가장 먼저 분리될 것이다. 중국 없는 세상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우리 산업이 반도체가 될 거다라는 점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측이 전혀 불가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촬영 기준으로 다음 주에 반도체 새 관세 부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세게 부과하면 한국도 정말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좀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조희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큐션 랩의 조희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큐션 랩은요, 수출 통제, 제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리스크 관리 같은 걸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고 기업인들도 걱정이 많으신데요.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제재가 난리가 났어요. 예. 어때요? 지금 문의 많이 들어오시나요? 기업들이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니까요. 특히 관세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때린다고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품목별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지금 안개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들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결정해서 내부 회의 기록들을 다 남겨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세 이런 품목으로 정해서 관세를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걸 내부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고요. 그리고 혹시나 어겼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미국의 수출 통제나 제재를 철저히 지킨다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좀 불합리한 점을 그리고 미국에 항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좀 그런 분야를 저희가 좀 컨설팅을 해주면서 기업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법하고 한국 법을 어느 걸 따라야 하냐 할 때 당연히 한국 법을 따라야 되죠. 근데요, 요즘 세상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게 그 스위스의 UBS 같은 은행이요. 스위스 법과 미국 법이 충돌하는 어떤 제재의 어떤 지점이 있었을 때 스위스 UBS 은행이 그 스위스 판결로 우리 법을 따라라고 했는데 UBS 은행이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국제제재법을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파워고 힘의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우리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랬을 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제가 그때도 한 4개월 전에 나왔을 때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다 보면 우리도 이제 기업들도 미국 법 철저히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쌓아놓고 이제 동시에 한국 법과 미국 법을 같이 보고 가는 시대가 이제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때 오셨을 때보다 예. 더 좀 한국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트럼프가 그렇게 나올지도 몰랐고 기업들의 대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예. 하고, 막상 또 미국에다가 이렇게 공장 지어주겠다 했는데도 돌아오는 건 관세고. 예, 맞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 정말 어떤 해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업들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대기업들 위주로? 대기업들은요, 지금 민감해 합니다. 저는 정의선 회장이 31조 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요. 관세는 어떤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와 그 국가가 함께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을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잘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을 지금 보면요, 대기업들 전부 다 국제 대관 엄청 강화했어요. 강화하고 워싱턴 DC에 제가 트럼프 1기 때 4년간 워싱턴 DC 언론사 특파원을 했거든요. 그때도 미국 사무소 다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훨씬 더 강화하고 지금 우리나라 한 30대 그룹까지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전부 다 DC에 지금 그 회사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만들고 해서 로비할 수 있는 걸 다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도 솔직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그 미국 포드 자동차 회장까지요,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으면서 거의 매주 DC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도 알 수가 없는 안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기업들도 움직여야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업들 내부적으로도
수출 통제 관리 프로그램이나 뭐 제재 준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혹시나 문제가 지금 그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벌금이나 관세 문제를 최대한 깎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관세 문제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때리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난리가 날 겁니다.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나오고 할 텐데 그럴 때 사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잘 끌어오른다는 거거든요. 이 끌어오르는 이 광장의 문화를 이때는 좀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협상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 이런 트럼프 시대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긴 있겠죠.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벌써 선박 조선주 같은 경우들은 뭐 엄청 튀어오르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수혜를 보는 업종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트럼프 시절에는 수혜를 본다기보다 불이익을 덜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 철강이 대표적이었죠. 그 FTA 하면서 재협상하면서 철강의 쿼터를 받아내서 철강이 한 그 전에 대비 한 70% 정도 무관세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일본도 그러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일본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걸 바이든 때나 가서나 그걸 받아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차 주가나 포드 주가나 빠진 거 보면 비슷하거든요. 포드는 미국에서 70% 이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빠졌어요. 근데 시장에 냉정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부품이 오고 가고 관세를 맞는 걸로 봤을 때 두 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현대나 포드나 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최대한 그 불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나가는 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관세 이제 면제가 나왔었어요. 예. 이제 PC, 뭐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예.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주가를 보니까 빅테크들, 뭐 애플부터 예. 시작해서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주가가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호재로 이제 본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반도체 관세 이제 새로 예. 해가지고 다음 주에 새로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올랐거든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말을 늘 잘 바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2월달 플로리다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 거 보면 자동차 25% 매겼는데 반도체 의약품에도 25% 매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안에 더 매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반도체는 미국의 굉장히 전략 상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세는 부과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약간 환호하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100몇십 %나 뭐 상호 관세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관세는 부과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미국이 가장 중국과의 공급망을 떼버리고 싶어하는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반도체주에 투자를 한다면 물론 일희일비할 게 당연히 있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업앤다운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를 부과하고 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마다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반도체 공급망은 중국과 가장 먼저 분리될 것이다 라는 걸 보고요. 어떻게 호재라고 생각한다면 중국 없는 세상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우리 산업이 반도체가 될 거다라는 점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더 멀리 보고 투자를 한다면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여기에 반응해서 어떻게 갈까를 예측한다면 좀 솔직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보면 중국에도 공장 많이 있잖아요. 그럼 중국 공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이게 뭐 지금까지는 바이든 시대 때는 중국의 우리 공장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예외를 많이 봐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외를 더 가면서 하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밟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바이든 정부 때 ASML, 우리 뭐 반도체 장비 회사잖아요. 그 바이든 정부 때 ASML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ASML 옆에 에인트호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공장 ASML 공장 본사 옆에요. 거기 에인트호벤 공과대가 있는데 굉장히 반도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ASML이랑 같이 그 산학교들도 많고요. 근데 바이든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 에인트호벤 공과대학에 학생이 한
20%가 중국 사람이었대요.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넘어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ASML 공과대학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학이란 데가요. 그래서 합의를 본 게 박사 과정에 받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뿌리부터 미국이 반도체는 규제하고 제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한국 공장이 있고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가장 먼저 떼내려고 하는 공급망에서 1번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규제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 내 생산을 줄이는 방향, 예를 들자면 ASML의 구형 노광 장비마저 AS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서 사업은 반도체 부문이 상당히 좀 범용을 제외하고는 좀 더 어려워져 갈 거다라는 식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리가 TSMC에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이런 것들 그 주문을 중국 기업들 거를 받아줘도 제재 대상이 되거나 이럴까요? 이제 어떤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반도체나 이런 걸 제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국의 기술을 일정 부분 이상 쓰는 기계가 있을 때 그거는 중국에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기술의 농도를 계속 낮춰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는 정치적인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조차도 저는 더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미국이 핵심으로 정한 산업들, 철강,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건 지금 명확하게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옥죄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중국이 따라올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바이든 정부 말기에 상무장관이 나가면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 우리가 진짜 다 해봤는데 이건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더라. 잘 안 되더라. 라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결국은 기술로 우리가 앞서야 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 방지턱을 수십 개 놔버리겠다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은 좀 벌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이 얼마나 따라잡느냐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도망가느냐의 게임인데 그 사이에서 더 이제 옥죄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쪽 좀 봤더니 GPU도 개발 중이고 뭐 CPU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모리도 다 개발 중이고 그러니까 중국도 어느새 그걸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완전 분리될 준비를 다 하고 그럼요.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기 때랑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 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제재하고 나니까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트럼프를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조롱하고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나 이런 거 너 때문에 딥시크 나오고 봐봐라 라고 하고요. 중국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 요새 주가 많이 떴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장난감에 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중국산 반도체조차도 빼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바이든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미 상무부가 바이든 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장난감이나 아주 기초적인 전자제품 66%의 중국산 반도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걸 빼내야 된다고 지금 USTR이나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 보고서가 그때 6개월이었으니까 아마 조만간 나오면 그런 아주 기초적인 중국산 싼 반도체마저도 어떻게 빼낼까를 미국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를 보면 66% 중에 이게 어디서 어떤 공정에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건 20%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워낙 싸다 보니까 여러 군데 섞여서 들어오는데 그런 데까지 이제 뽑아낸다는 게 미국의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부터의 거의 이제 일관된 원칙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트럼프니까 더 과격한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긴 전쟁이 이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미중 전쟁이 한 3단계, 2단계 매운말인데 이제 4단계 정도 간 거니까 더 진행될 여지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중국에게 그 노광 장비를 절대 수출을 계속해서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갈까요? 그거는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것 때문에 바이든 때도 네덜란드 총리가 바이든 만나서 읍소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리고
이 약간 다릅니다. ASML 입장에서는 중국에 계속 팔아야 돼서 ASML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히려 중국의 AS 서비스 센터를 확대해 버렸어요. 미국이 엄청 열받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ASML에 어떤 제재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네덜란드 정부 차원에서는요, 계속 그걸 어떻게든 누르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네덜란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굉장히 엮여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중국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럽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는 굉장히 딜레마에 있고, 그 네덜란드 총리의 발언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위협을 알고 있다. 라고 해서 뭐 돈 세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을 엄청 옥죄고 있으면서 반도체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좀 풀어주고 있는데 이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절충점이 만나는 지점을 찾지 못하고 안보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판단하게 되면 네덜란드에서도 AS 그만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지금 안보적인 거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지정학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어떤 정치적 이익을 택할지가 또 다른 옵션으로 남아있는 거죠. 미국에서 중국에게 고관세를 때렸잖아요. 근데 네. 또 중국 입장에는 카드가 있는 게 미국의 국채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예. 미국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룰이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가진 자, 황금을 가진 자가 룰을 정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트위터에 여러 번 그런 것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다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이 관세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이 돼서 미국을 수렁으로 빠져들게 들게 할 거다라는 게 피터슨 연구소의 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냐? 중국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서플라잉 파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서구의,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서구권이라고 치면 서구의 주요 제조업 국가, 미국은 제조업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을 합친 것보다 중국의 제조업 캐파가 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의 서플라잉 파워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 히토류란 90% 가까운 장악력을 가진 히토류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4월 초부터 히토류 공급을 끊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진 파워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또 국채, 지금 사실 중국이 가진 국채가 미국 국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한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보다도 작아요. 원래 예전에 많았지만 중국은 더 줄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진 않겠지만 중국이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요. 이 중국은 이걸 줄여갈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습니다. 달러 표시 자산이나 유로 표시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언제든 서방이 동결할 수 있다는 걸 중국은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외환부 요구를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가가 아주 우선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이 사건이 아니라도 중국은 달러 표시나 다른 자산들을 계속 줄여갈 수밖에 없는 무려 3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잖아요. 중국의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서 지금 이 모든 게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 새 관세 발표가 어쨌든 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갈지. 일단 어느 정도의 관세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말한 적이 있으니까 그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또 1년 안에 더 올릴 수 있다고 한 적도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 했던 거는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 관세보다 뭐 어느 정도 더 좋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25%를 바꿔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 좋은 거고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관세란 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랑 또 협상을 하고 있다니까 모두 다 꺼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자동차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동시에 떨어지고 있고 미국이나 한국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될지는 시장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반도체 관세가 나온다고 해도 다른 나라도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다 보고 나서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반대급부로 오히려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철강 같은 경우가 또 이번에 좀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25% 하니까 처음에 이제 포스코나 이런 데 주가가 올라갔던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지켜보다 보면 길이 열리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좀 적게 받으면 더 오히려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세 계산법이 좀 서로 좀 달랐던 것 같던데 예. 그 상호 관세까지 다 포함해서 중국에다 때린 게 145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가전제품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20%는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 면제라고 하는 것도 상호 관세 부분만 면제라는 거지. 예. 기본 뭐 펜타닐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 관세는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다가 아까 반도체 관세, 품목 관세로 25%라 그러면은 네. 중국에서 할 때는 그럼 20% 더하기 25% 네. 이렇게 받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데 나오는 걸로 봐도 굉장히 이 관세가 어떻게 매겨질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혼란합니다. 그렇게 공식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 어떻게 된다지만 이렇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쌓여가는 대로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더 많은 의견입니다. 그럼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쌓여가는 대로 될 때 중국에서 그럼 예를 들자면 기존 20%가 있고 이제 25%가 더해서 45%가 된다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죠. 한국에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지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나가는 게 효율적일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어떻게든 중국만 팬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자면 아이폰은 워낙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자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시 저는 좀 풀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그 아이폰에 이게 관세를 면제해 줬거든요. 이유가 당시에 삼성과 경쟁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봐서 풀어주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얹어가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얹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관세랑 새로운 개념을 들고 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하면 25% 더 매기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수입하거든요. 그거에서 또 매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계산 공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호 관세가 아니라도 그런 2차 관세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다 보면 또 관세율이 달라지니까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 말씀드린 20 더하기 25 하면은 아이폰 관세가 45 이상 붙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짜리 아이폰이 300만 원에 사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미국 뉴스에서 굉장히 화두였었더라고요. 아이폰 예. 500만 원 된다 좀 있으면 예.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애플도 그 비행기로 수송해가지고 날라오고 막 그랬었던 모습 보여줬는데 트럼프도 여론을 되게 많이 의식하면서 지금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론만 보는 사람, 국내 여론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동맹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트럼프에게 관심 있는 대상이 잘 아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동맹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1기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트럼프 4년이잖아요. 동맹들도 트럼프 때 난리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트럼프가 전혀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고 국내 여론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요, 참 재미난 여론조사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하고 해도 미국 여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요, 또 다른 걸 해보면 바이든보다 잘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도 아까 말씀드린 관세도 상대적인 거지만 정치도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그 관세에 대한 미국 민주당의 비판도 좀 어정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좀 환호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러스트 벨트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 사람들 계속 위험하잖아요. 근데 미국 관세 입장에서 미국 민주당이 스피커들은 되게 비판하는 것 같지만 또 어정쩡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많이 불리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가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바이든보다 잘한다는 여론이 아직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집권 초보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는 좀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시원하게 때리고 망했을 때 지지율과 중국과 그냥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관세 꽁무니 빼고 이랬을 때 지지율 계산하면 차라리 들이받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를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감정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80% 정도가 중국을 아주 싫어하거나 좀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북한이나 뭐 러시아 이런 데보다도 높기도 여론조사에 따라서 높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잘 보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당연히 민감한 사람이고, 그리고 약간 선동적인 걸로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국인들의 아주 심연을 잘 들여다보고, 물론 과격하죠. 과격해서 그렇지만 그 미국인들에게 아주 그동안 엘리트들이 못 해왔던 거를 시원하게 말을 해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밀고 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입지가 미국 국민들에게는 지금 긍정적인 상황인데 일기 때랑 비교해서 다른 나라랑 이제 또 견주어 본다면 트럼프를 여전히 무서워하는 입장인지 조금 내성이 생긴 건지도 궁금해요. 제가 보기엔 약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지율이 80%가 넘어갔거든요. 처음에는 트럼프 매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때리는 지도자들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에서 특히 이제 조만간 총선이 있을 텐데요. 거기 보면 원래 진짜 트리도 총리가 그 사퇴를 할 정도로 캐나다 여당 인기가 낮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주니까 지금 여당이 올라가가지고 다시 재선할 가능성이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캐나다 여당이 카니 총리로 바뀌면서 이제 여당이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약간 이 트럼프 매직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맷집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카니 총리는 요새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반 트럼프 진영의 수장을 우리가 맡겠다라고 하고 할 정도로 하면서 전 세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면 그 선거 끝나고 나면 입장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다들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을 보면 더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게 관세를 이렇게 높여 나가면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라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중국도 상당히 지금 아는 거죠. 그 일기 때 해보면서 이제 어떻게 미국께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자기들의 대응 방법도 만들어 놓고 서로 이제 과거에는 좀 끌려갔다면 서로의 이제 그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중국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서로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장기화될수록 본인들은 유리해지니까 관세 전쟁이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올 초에 영국 그 싱크탱크에서 올해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레드라인에 선 세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강하고 시진핑도 강할 거고 푸틴도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휴전 협상 한다고 해놓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서로 이제 거기도 레드라인에 서 있고요. 지금 중국과도 레드라인에 서 있고 미국은 도처에 레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밟아서 어떤 식으로 터져나갈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싱크탱크에서 말하는 데가 미국은 지금 트럼프의 패는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중국의 반격을 굉장히 주시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새로운 지정학적인 판이 걸리는 시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트럼프의 트윗을 보고 뭐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걸 보고 이제 주식을 하지만 중국 상무부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또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게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의외로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돈 풀기에 나서니까 또 새로운 유동성 장세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시간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하고요. 정말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고 정치가 경제를 이끌면 우리가 정치 기사는 수많은 업앤다운이 있고 생물처럼 움직이듯이 우리 경제도 이제 그렇게 움직여갈 거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투자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그걸 분리하려고 봤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는 시대로 보면서 이 본질이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깨달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반도체 관세를 좀 조율을 해보자면은 중국은 더 세게 때릴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는 트럼프가 말했던 거를 해보자면은 25%에다가 나중에 1년 이내에 더 추가로 더 강한 관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그런데 아이폰은 예외다. 한번 뭐 그런 거 봐야 돼요.
봐야겠지만 세 가지의 모순이 있거든요. 예. 트럼프 정책은 뭐 모순 덩어리죠. 예, 잘 아시다시피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순이 트럼프 일기 때 그 모순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도 그 중국에 관세 매기고 할 때 물가 오른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물가 안 올랐어요. 트럼프 일기 때요. 트럼프 일기 때 자신들이 그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동맹 깨진다고 난리 쳤는데 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요. 일기 때 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의 책 보면 동맹 그래서 깨졌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제조업 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 다 비웃었지. 실제 제조업 일자리 늘었어. 그리고 중산층 소득이 처음으로 올랐어. 가장 많이 올랐다. 중위 소득이 6.8% 올라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일기 때다라는 이 사람들의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일기 때도 부조화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자신감 있게 돌아보니 그랬었어.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 거죠. 그렇지만 뭐 늘 말하죠. 이렇게 한 대 제대로 맞기 전까지 계획은 거창하나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뻔한 얘기 같지만 지켜봐야 된다. 저번 같은 일기 때는 치킨 게임으로 치면 서로 핸들을 틀어버렸다라고 보면 끝에서 이번에는 양쪽 다 핸들을 틀 의지가 없다. 아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이번에 관세 유예 90일 하는 것도 보면 이 사람은 파국은 가지 않는 게 일기 때부터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는 틀지만 이번에는 저쪽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예상을 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레드라인에 서 있는 게 일기 때보다 더 레드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한 걸 보면 파국은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기 때는 이 사람은 틀려고 해도 저쪽에서 마음먹고 들이박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복잡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지정학적으로도 더 복잡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고, 미국이 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만 양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사될 수 있는 힘도, 중동도 불안하고 투사될 수 있는 힘도 분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게임으로 일기 때보다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보셨을 때 예전에 특파원으로도 계셨잖아요. 근데 좀 다 경제는 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전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가지고 자신의 그 성과를 측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하려면 지금 1년 안에 빨리 해야 돼요. 그건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더 과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시장의 경우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살려가지고 살릴 수 있는 증시였으면 지금까지 미국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없겠죠. 예. 하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럼프의 의도는 제 생각에는 하려면 1년, 2년 중간선거 전까지 다 끝내고 그 이후에 다시 뭐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의도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된다고 했으면 뭐 주식시장이 늘 좋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덕분에 저희 반도체 지금 관세 이제 발표 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이 투자자들이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